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가슴속에 새기고 사는 격언을 하나 먼저 소개하고 싶어요.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없다. 혹시 여러분은 타인의 슬픔을 보듬어 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어린 시절 슬픔을 억누르며 살아야 했는데요. 성인이 되고 나서 우연히 인생을 바꿀 인연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떻게든 슬픔을 보듬어드리고 싶더라고요. 과연 가진 것 없던 제가 어떻게 타인을 보듬어줄 수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30대 중반의 의사로 환자 한 분 한 분을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씩 제 직업이 의사라고 소개하면 당연히 어릴 적부터 부유하게 자라왔을 거라고 오해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가장 오래된 기억도 고아원에서부터 시작하는 여자예요. 단순히 제가 자라는 동안 잊어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애초에 태어났을 때부터 버려진 것 같았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아원 원장님이 저는 쪽지와 함께 고아원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무조건 제 손으로 키우고 싶어서 10달 기다려 낳았지만 사정이 생겨 도저히 키울 수 없게 됐어요. 부디 우리 아이가 무사히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기회가 닿는다면 꼭 찾으러 올게요. 이 약속이 지켜졌다면 제 인생의 방향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저를 낳아주신 엄마는 끝끝내 제가 고아원에 머무르는 동안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맹세코 원망 같은 건 단 한 번도 한 적 없었다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굳이 저의 엄마를 원망하고 있기에는 인생이 다사다난했으니까요. 그런데 고아원에는 저처럼 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잠깐이라도 부모님의 손길을 받으며 자라다가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 오게 된 아이들도 꽤나 있었거든요. 물론 결론만 보자면 고아원에 버려졌다는 신세는 전부 다 같아요. 하지만 어린애들 사이에서도 서열이란 건 존재했어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태어나서부터 버려졌다는 이유로 최하위 취급을 받았습니다. 도연이 너는 우리 사이에 낄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 예전에 부모님과 같이 살던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너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잖아. 괜히 끼어들 생각하지 말고 저리 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굳이 말 많이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너네 이야기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어. 괜히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나도 끼워주라. 어차피 나는 너네가 무슨 말을 하든 반박하지 않잖아. 당연히 반박하면 안 되는 거지. 왜 인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해? 어차피 너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아예 태어나자마자 여기 온 수준이라며? 애초에 엄마 얼굴도 모르는 네가 우리 말을 듣고 뭘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친구들 사이에 어울리고 싶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보이려고 노력해도 끼어들 틈이 없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고 서럽기도 해서 숫기 없이 자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친구들이 그리운 추억을 논하기 시작하면 혼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한번 고아원의 후원자분들이 우르르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애들이 들떠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며 눈에 한 번이라도 들어보려고 노력했죠. 덕분에 분위기가 좋았고 고아원 원장님도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딱 한 분이 뭔가 탐탁지 않다는 눈빛으로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거 맞긴 합니까? 왜 이렇게 얘는 그 나이 또래답지 않게 우중충해 보이는 거죠? 금방이라도 초상 치를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래서야 계속 후원을 이어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저도 당황했고 고아원 원장님도 당황하셨습니다. 일단 후원자가 후원을 걷어버리면 고아원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테니까요. 그래서 고아원 원장님은 다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도연이가 이런 애가 아닌데 오늘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은가 봐요. 원래 애들이 감기도 잘 걸리고 실컷 놀다가도 금방 지치잖아요. 딱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고아원 원장님은 본인이 충분히 깔끔하게 해명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 역시 그런 고아원 원장님 곁에서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고아원이 오랜만에 떠들썩하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눈치 없게 구는 애들이 있었던 겁니다. 에이, 원장님, 김도현은 원래 이렇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고아원에 온 이후로 밝게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요. 평생 이렇게 음침하고 울적해하면서 살걸요? 괜히 밝은 애라고 포장해주지 마세요. 당연히 분위기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분은 얼굴이 완전히 싸늘하게 식어버리더라고요. 애들 눈은 속일 수 없는 거 아시죠? 괜히 이런 행사 열어서 초대할 생각하지 말고 애들이나 잘 챙겨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계속해서 후원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냥 원장님 좋으라고 오는 거 아니라고요. 이 정도로 일가를 들었으면 고아원 원장님도 반성하셨어야 해요. 하지만 반성하기는커녕 저한테 앙심을 품은 것 같더라고요. 이날 이후로 저만 눈에 띄게 찬밥 취급하고 간식은 나눠주지도 않았으니까요. 심지어 어느 주말에는 저만 깨우지 않고 아침을 주신 적도 있었어요. 결국 점심때까지 굶주린 배를 끌어안고 있어야 했죠.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기대하는 운동의 날에는 저 혼자 빨래를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저를 고립시키는 것 같았어요. 덕분에 저는 아이들 사이에서 노골적으로 괴롭혀도 되는 아이 취급을 받게 됐죠. 일부러 제 옷자락을 잡아당겨 길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고요. 누가 봐도 제 것인 운동화를 갖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들으라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여 악담을 늘어놓기도 하더군요. 김도현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쟤는 죽을 때까지 저렇게 외롭게 살 거야. 누구나 저런 애랑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할 리 없으니까. 일단 쟤는 부모한테도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잖아.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아마 쟤네 엄마는 미역국도 안 드셨을걸. 얼마나 치가 떨렸으면 애를 낳자마자 갖다 버려. 적어도 우리 엄마는 나 고아원에 보내면서 미안하다고 우셨는데 쟤는 사랑받아본 적 없어서 나중에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 거야. 사실 이런 상황은 어른이 개입하면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고아원 원장님은 모른 척 방관하셨어요. 심지어 제가 도움을 구해도 상처받는 말만 날카롭게 돌아왔습니다. 원장님, 애들이 하도 저한테만 나쁘게 말해서 너무 힘들어요. 제발 좀 그만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저런 말에 상처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가 왕따 당할 만한 짓을 하니까 애들이 저러는 거겠지. 설마 저 애들이 다 성격이 나빠서 너한테 그러는 거라고? 괜히 남 탓할 생각하지 말고 너도 좀 반성해라. 설마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 건 아니잖아. 그렇게 저는 다른 경험 없이 이 고아원이 생활터전의 전부였기 때문에 체념하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학교 다니면서 좋은 성적을 받아와도 구박만 돌아오더라고요. 네 나이 때는 그 정도 성적이 나오는 게 당연해. 괜히 으스댈 생각하지 마라. 분명 나중에 성적이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질 텐데 그때 가서 일희일비할 건 아니잖아. 겨우 그런 걸로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라. 처음에 저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하도 고아원 원장님이 별것 아니라고 타박하시니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아원 원장님은 병원장 같은 명망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이 다 맞을 거라 믿었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면 충분히 자신만만해도 될 성적이었는데 스스로 자신감이 많이 없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난이도가 올라갔는데도 여전히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니 고아원 원장님의 눈에 뭔가 달라 보였나 봐요. 갑자기 고아원 내부에서 제가 무시받지 못하도록 신경 쓰셨거든요. 오늘부터 도연이 괴롭히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라. 절대로 너희가 만만하게 여길 애가 아니야. 어쩌면 여기서 제일 잘 풀릴 수도 있는 애가 바로 도연이라고. 괜히 공부하는 거 방해하지 마라. 심지어 고아원 원장님은 제가 굳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이것저것 먹어보라면서 야식을 따로 챙겨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에 방해받으면 안 된다면서 따로 방을 쓰도록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원래 제가 어디 아프다고 해도 큰 병이 아니고서야 마음 쓰지 않으셨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조금만 피곤해 보여도 뜨끈한 죽을 끓여주셨어요.
게다가 제가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무리하지 않기 위해 특별히 푹신한 의자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설마 꿈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극정성이라 당황스럽기도 했죠. 도저히 이렇게 하루아침에 일상이 바뀔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3년 동안 노력한 끝에 의대에 진학하게 됐는데요. 고아원 원장님은 평생 저를 위해 서포트해줬던 것처럼 굴며 양딸로 삼기까지 하셨습니다. 도연아, 너도 앞으로 의사가 되고 좋은 곳에 시집 가려면 제대로 뒷바라지 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 누구보다 너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야. 거의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너 챙겼잖아. 이제는 진짜 내 딸로서 살아라. 사실 이게 진짜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태까지 저만을 위한 보호자가 따로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약간 유기견 같은 심리로 고아원 원장님의 사랑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심리적으로 의지할 곳이 생겼다는 기쁨에 양어머니로 모시고 살았어요. 남들과 부대끼며 살지 않고 온전한 집이 생겼다는 것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죠. 이제는 저도 제가 주인공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도 여전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아무리 대학 동기들이 시험이 끝났으니 놀러 다니자고 꼬셔도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았죠. 도연아, 너처럼 살면 언젠가 지친다니까. 나중을 위해서라도 숨 돌리는 게 좋아. 어차피 매일 놀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 오늘만 쉬면서 재충전하고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나 빼고 너희끼리 가서 놀아도 돼. 원래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달리는 게 익숙했거든. 어차피 나랑 놀아봤자 지루하기만 할걸? 나중에 너희끼리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들려주면 충분해. 그렇게 대학 동기들은 꽈팅을 하러 여기저기 쏘다니기도 하고 벚꽃 구경한답시고 수업을 한 번쯤 빼먹기도 했습니다. 바로 가까이에서 청춘을 누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도 조금은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집에 가면 양어머니가 바라는 게 많으셨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도연아, 지금은 네가 의대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겠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무조건 사람은 꿈을 크게 가져야 돼. 뭐 내가 너한테 큰 걸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효도는 할 거잖아. 그치? 네, 저도 은혜는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로 태평하게 방심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꼭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딸이 될게요. 저한테 가족이 되어주신 거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아무리 내가 고아원 원장으로서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진짜 가족으로 드리는 건 큰 결정한 거다.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솔직히 양어머니가 은근하게 주는 압박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마저 고아한테는 사치였잖아요. 원래 핏줄로 연결된 진짜 가족도 마냥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무게감은 가족이기에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이런 저를 좋게 봐주신 여자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교수님도 가정사의 아픔이 있으셨는데요. 아들을 잃고 이혼까지 한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아픔이 있으셔서 그런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치열하게 달려온 저를 기특하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도연이는 볼 때마다 뭐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제자야.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봐라. 너한테는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거든. 절대로 아끼지 않을 테니까 언제든지 찾아오렴. 학창시절 통틀어 이렇게 마음 써주신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저는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단순히 말로만 예뻐해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일부러 저를 봉사에 데리고 다니거나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읽어보라며 신경 써주셨거든요. 덕분에 저는 견문을 넓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고아원이 제 세상의 전부였는데 교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켜보니 세상에는 저보다 훨씬 마음 아프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제가 의사가 되려고 한 건 누구한테도 무시받지 않고 당당하게 삶을 꾸려나가고 싶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의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죠. 단순히 직업적인 역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가야겠다고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런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을 은사로 모시면서 잘 따랐죠. 진짜 사소한 심부름을 부탁하기도 하셨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귀찮아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도와드렸습니다. 도연아,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인간적으로 먼저 다가와주는 제자가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분명 너 같은 사람이 의사가 돼서 많은 환자들을 치유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조금만 더 힘써서 좋은 의사가 되어줘라. 이렇게 과찬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교수님께 배우면서 다 채워나가도록 노력할게요. 어디 가서 교수님 제자라고 소개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제자가 될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졸업하기 전에 교수님이 먼저 강단을 내려가게 되셨어요. 그리고 한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예전처럼 자주 뵐 수는 없어서 아쉬웠지만 교수님의 선택으로 결정하신 거니까 응원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교수님은 인정받고 잘 지낸다면서 종종 근황을 들려주셨어요. 당연히 동료 의사들과도 잘 지낸다고 하셨고 주간 회진 때는 환자 가족들로부터 감사 편지를 한아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병원장이 주최한 행사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했죠. 아무래도 교수님이 새롭게 시작한 인생을 뜻대로 펼쳐나가고 계신 것 같아서 축하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막상 제가 놀러가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면 거절하시더라고요. 괜히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네가 염려하고 있을 필요 없다. 당연히 너 같은 제자들을 양성하던 시절도 너무 좋았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환자들을 지켜보고 있으니 사명감도 생기고 좋아. 절대로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지. 그렇게 뿌듯하게 생각하시니까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네요. 그동안 학교에서 뵐 때도 존경스러운 면모로 가득하셨는데 지금은 얼마나 대단하게 지내실지 궁금해요. 나중에 한번 약속 잡고 뵈러 갈게요. 아이고, 그건 됐다. 굳이 만나고 싶은 거라면 병원 바깥에서 약속 잡는 게 좋겠어. 아무래도 제자가 찾아오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괜히 동료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싶진 않거든. 이해해줬으면 한다. 아무래도 새로운 병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조심스러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말고사까지 다 마치고 나니 여유가 생겼습니다. 자연스럽게 교수님을 뵈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굳이 밥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얼굴 한번 뵙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거예요. 어차피 제가 얌전히 인사드리고 가면 동료들 사이에 위화감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병원에 찾아가 교수님 뵈러 왔다며 성함을 언급하니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교수님은 대체할 수 없는 인력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했는데 막상 직원이나 간호사들의 반응은 떨떠름했던 거예요. 심지어 제가 교수님 뵈러 왔다며 인사하는데 근처를 지나던 의사도 비꼬듯이 웃더라고요. 아니, 그분한테도 찾아오는 제자가 다 있단 말이야. 아무랑도 가까이 지내지 않는 줄 알았는데 혹시 우리한테 무시당하기 싫어서 어디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온 건가? 이봐요, 진짜 제자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한데. 뭐 대학에서 애들 가르쳤다고 했으니 제자가 있을 수는 있겠지. 혹시 뭐 콩고물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면 바로 접는 게 좋을 거예요. 이런 사람 밑에 있어봤자 같이 나락으로 빠질 게 분명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우리 교수님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죠? 심지어 의사는 서열이 분명한 집단인데 이런 반응이 돌아오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무슨 문제라도 일으키셨던 걸까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교수님 방을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수님은 반가워하면서도 어떻게 왔냐고 조심스레 물어보시더군요. 아무래도 교수님 본인도 스스로 어떤 취급을 받고 계시는지 다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병원 내부에 있는 구내식당에서도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동안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잘 지낸다고 둘러대셨지만 실은 외롭게 지내고 계셨던 거예요. 이건 나 뜨거워서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당당하게 환자들 곁으로 가겠다고 해서 온 건데 이렇게 초라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뭐 이런 것도 다 이겨내야 더 큰 사람이 되는 거겠지만 민망하구나. 당연히 교수님을 존경하는 저로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알고 보니 교수님은 병원장의 도를 넘는 행동과 제안이 적절하지 않아 반하는 대답을 했다가 제대로 찍힌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교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라 당장 쫓겨나진 않았는데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 하나 없이 쉽지 않은 병원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병원장에게 밉보이기 싫으니까 교수님한테 등 돌리고 만 거죠. 분명 저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많이 존경하는 교수님이셨는데 이런 수모를 겪고 계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당장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겠나요? 아직 저는 의대생일 뿐이니까 그 어떤 힘도 없잖아요. 그래도 교수님은 제가 대신 분노해드리니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경우 없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다들 속으로는 교수님이 잘못된 언행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을 거잖아요. 아무리 병원장 눈밖에 나기 싫다고 해도 교수님을 몰아가는 건 너무하네요. 덕분에 속이 뻥 뚫리는 것 같고 든든하다. 그런 사람들 다 필요 없고 네가 내 제자라서 다행이라 생각해. 앞으로 계속 병원 생활하면서 지칠 때마다 네가 내 편이라는 거 생각하고 이겨내야겠구나. 교수님은 애써 다정하게 웃어주셨지만 제 마음은 너덜너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저한테 교수님은 이런 취급받고 계실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업무가 과다하신 교수님을 위해 잡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찾아가 도와드렸어요. 사실 제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만약 교수님이 집에 자료를 놓고 왔다고 하시면 갖다 드리거나 교수님을 대신해서 우편물을 보내드리는 거였어요. 솔직히 도와드린다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사소한 심부름이기는 했는데요. 그마저도 교수님은 제 손을 어루만지며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찾아뵈면서 교수님에게 힘을 드리니 얼굴에 있는 그늘은 많이 사라지신 것 같아서 다행이었죠. 그동안 내가 너한테 감췄던 게 무색할 만큼 너한테서 받고 있는 힘이 크다. 이렇게 큰 도움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 너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한테는 은인같이 느껴지는구나. 진심으로 고맙다. 나름대로 교수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하니 뿌듯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저를 양어머니는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원래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의 총애를 받고 있다고 했을 때는 엄청 반가워하면서 기뻐하셨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 고생하고 계셔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다고 하니 불만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미 그 여자가 먼저 학교를 떠났는데 왜 네가 심부름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아무리 네가 먼저 심부름 하겠다고 자처했대도 본인이 양심이 있으면 거절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꾸준애한테 이런 걸 시켜? 아무리 지금은 학교에 계시지 않더라도 많이 챙겨주셨던 분이잖아요. 제가 은사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모른 척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수고스러운 일도 아니라서 도와드린다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예요. 너는 지금 1분 1초가 아깝지도 않아? 젊은 애가 청춘 아까운 줄도 모르고 엉뚱한 곳에 허비하고 있네. 그렇게 썩은 동아줄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야. 언제까지 과거에 매몰돼서 영양가 없는 짓을 하고 있을 거냐고. 예전부터 양어머니는 본인에게 이득을 가져다 줘야 철저하게 마음을 내주는 분이었기 때문에 별로 이런 반응이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변덕스러운 분이니까 이러다 말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교수님 뵙고 온 날에 밤늦게 귀가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양어머니는 먼저 주무실 거라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관에 양어머니가 무슨 저승사자처럼 기다리고 있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저는 귀가 따가울 정도로 꾸중만 엄청 들었어요. 너 진짜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뭐 색안경 쓰고 이러는 것 같아서 그래? 그냥 나한테 잘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괜한 곳에 에너지 쏟지 말라는 거잖아. 그날 양어머니는 본인 머리를 부여잡고 방방 뛰면서 잔소리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로서는 이게 이토록 분개할 만한 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은사님 도와드리고 있을 뿐이잖아요. 원래 사람을 돕는다는 건 굳이 이득이 없더라도 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고아원도 운영하시는 분이 맨 땅에 헤딩이라는 식으로 뜯어말리니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양어머니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교수님이 그냥 교수님도 아니고 저의 은사시니까요. 괜히 썩은 동아줄 구분한답시고 뻔히 고생하는 거 다 아는 상황에서 뒤돌아버릴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양어머니 몰래 교수님을 뵈러 외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양어머니는 이런 제 행보를 한 수 내다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병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으셨던 거죠. 아무래도 저를 거의 태어났을 때부터 지켜보셨으니 제가 양어머니의 손바닥 위에 있었나 봐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그냥 앞에서만 순순히 대답하고 뒤에 가서 허튼 짓 하려 들 줄 알았다고. 도대체 왜 그 여자를 놓칠 못하는 거야? 혹시 나중에 상황이 바뀔까 봐 그래? 절대로 그런 일 없으니까 좀 놓으란 말이야. 그렇게 양어머니는 노여워하는 기색을 숨기지도 않고 저를 집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예전에 고아원에 있을 때도 이렇게 억센 소나기에 질질 끌려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거친 목소리와 함께 격렬하게 혼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양어머니는 여태까지의 행보와 다르게 태세전환하시더라고요. 글쎄 제 앞에서 서럽게 오열하기 시작하신 거였습니다. 아무리 내 친딸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너를 다 키워놨는데 어디 가서 밉보이게 되면 마음이 편하겠어? 제발 선 좀 그어라. 그렇게 자꾸 그 여자 보러 들락날락하면 다른 의사들 눈에 띄잖아. 그러다가 너까지 눈에 가시되면 어떡할래? 아무래도 양어머니는 세상이 생각보다 좁다는 걸 아시는 분이라 괜히 제가 교수님이 근무하는 병원에 다른 의사들에게 찍힐까 봐 염려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양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제 고집만을 피울 수는 없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걱정하고 말리셨는지 알겠어요. 최대한 마음 아파하시는 일 생기지 않도록 신경 쓸게요. 대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다녀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인사도 없이 그만둬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건 거짓말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진짜로 믿을 테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다.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흘려듣지 마라.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원래 이런 끈이 다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저는 교수님에게 양어머니가 심부름 그만 다니라고 하신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부름을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물론 썩은 동아줄 언급은 절대로 하지 않았고요. 이미 마지막이라고 하니 아쉬워하시는 분 앞에서 굳이 상처가 될 만한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요. 아무래도 너는 학업에 충실해야 하는 상황이니 계속 내 심부름만 다니기는 시간 아깝겠지. 그래도 네 귀중한 방학을 나한테 할애해줘서 정말 고맙다. 꼭 내가 너한테 보답할 길이 있기를 바랄게. 그동안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저야말로 보답하기 위해 교수님 뵈러 다닌 거예요. 굳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심부름하러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인연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대신해서 교수님의 심부름으로 병원장실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류만 재빨리 두고 나오려고 했는데요. 글쎄 책상 서류들 위에 제 어릴 적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심지어 제 사진뿐만 아니라 같은 고아원에 있었던 다른 친구들의 사진까지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랍 속에 서류를 꺼내다가 같이 나온 건지 뭔지 서랍도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당혹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제 사진 뒤에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았는데요. 다른 친구들의 사진에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게다가 그 포스트잇에는 각기 다른 주소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도저히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몰래 일일이 사진 찍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수님 방으로 가서 이거 도대체 뭔지 아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교수님도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두고 보기에는 영 이상한 것 같구나. 왜 너만 별다른 주소가 없고 다른 아이들은 죄다 주소를 써둔 거지? 게다가 너랑 같은 고아원에 있던 애들 사진이란 거잖아. 뭔가 파헤쳐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교수님은 본인이 왜 최종적으로 병원장의 눈밖에 나게 된 건지 그 계기를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회식 자리에서 병원장이 꺼림칙하고 이상한 말을 짓거렸는데 교수님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더라고요. 고아같이 쓸모없고 갈 곳 없는 애들은 억지로라도 이 사회를 채울 몫을 하도록 끌고 가야 돼.
어차피 의식주만 챙겨주면 충분하지 않겠어? 그 정도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나중에 우리 병원에서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 어때? 내 아이디어 굉장하지? 아무리 회식 자리라고 해서 술이 들어갔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봉사도 많이 다니고 선한 영향력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술자리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이기를 바랄게요. 이건 윤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같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도구로만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 드는 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마 자네 지금 내 뜻을 거스르겠다는 건가? 나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어떻게 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나를 훈계할 수 있지?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뱉을 때는 당연히 책임질 각오도 돼 있는 거겠지? 분명 후회할 거라고. 제가 가르치거나 훈계하는 거라 여기지 않아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일을 진행할 경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게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근무할 병원이기에 잘못된 선택은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결국 교수님은 입바른 소리로 대답했다가 병원 내부에 공공연한 적이 되고 만 거예요. 심지어 교수님의 말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동료들도 있었을 텐데 단 한 명도 교수님의 편에 서지 않았더라고요. 아무래도 병원과 척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작동한 거겠죠.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전부 듣고 나서 뭔가 포스트잇에 적힌 주소들이 꺼림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일이 검색해보기 시작했고 죄다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분명 사진 속 친구들은 저처럼 끝까지 고아원에 남아있던 친구들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입양 간다길래 잔뜩 들떠 떠났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떠나서 엄청 사랑받으면서 살게 될 거야. 더 이상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하고 있을 필요 없어. 드디어 새로운 부모님이 생기는 거니까 나도 마음가짐을 바꿀 거야. 이제 나도 버려진 애가 아니라 선택받은 애라고. 시간이 흐르기는 했지만 제 기억 속에서 입양을 앞둔 친구들의 다른 반응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기대하며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거든요. 이거 제대로 알아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리에 단단히 박혔습니다. 사실 이거 물어보면 확실히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집에 있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양어머니가 고아원의 원장님이었으니 친구들이 전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양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일이 주소지들을 찾아가며 입양 떠났던 친구들이 죄다 일손이 필요한 가정으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만 어릴 때 떠났던 거라 그런지 전부 체념한 상태더라고요.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이미 나는 이 집 딸이라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비슷한 처지의 남자 만나 결혼하면 될걸? 그나마 먹고 잘 수 있으니 다행이지 뭐. 그래, 너는 의대도 가서 창창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이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단 말이야. 어차피 다른 기회 같은 건 없어. 고아 주제에 뭘 바랐던 건지 몰라. 굳이 일 버리지 말고 이대로 살래. 아무래도 저는 일을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어머니 몰래 집안을 뒤져 온갖 관련 기록과 서류들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어머니와 병원장이 결탁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설마 이런 쓰레기들이 바로 옆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친구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너희가 왜 체념하고 살았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기회가 왔잖아. 어떻게든 내가 도와줄게. 아직 우리가 살아갈 날이 훨씬 더 길 텐데 벌써 포기하기는 일러. 딱 한 번만 용기를 내보자. 너희 인생이 아깝잖아. 괜히 일만 벌어지고 우리만 난처해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줘. 이제 믿을 곳은 너밖에 없단 말이야. 제발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그동안 내가 기대를 접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다시 희망을 갖고 싶어. 그렇게 저는 희망을 안고 떠났다가 실망했을 친구들과 옳은 소리 했다가 고생하신 교수님을 위해 양어머니와 병원장을 모두 고발했습니다. 원래 양어머니는 제가 본인에게 효도해야 하는데 괜히 허튼 곳으로 한눈 팔까봐 기숙사나 자취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집착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힘겹기도 했는데 이런 사안을 알고 나서 증거를 모으니 한 집에서 사는 게 그리 다행이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지들 입맛대로 남의 인생 쥐고 흔들어 온 양어머니와 병원장은 설마 이렇게 들켜버릴 줄은 몰랐는지 서로 입조심 안 했던 거 아니냐며 병원에서 한바탕 했습니다. 그동안 명망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우아하고 교양 있는 척하던 양어머니가 먼저 로비에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튀어나오지 못해? 당신 때문에 이게 뭐야? 도대체 어디 가서 잎싸게 굴었길래 이걸 들키냐고. 그러게 내가 거만하게 굴지 말고 얌전히 지내라고 했잖아. 당신만 인생 쪽박 차면 모르겠는데 나까지 이게 뭐냐고. 원래 병원의 보안팀이 출동하는 게 맞는 상황이었지만 양어머니와 병원장은 서로 공범이자 약점을 제대로 쥐고 있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병원장이 신발 다 벗겨질 정도로 헐레벌떡 뛰어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어머니는 눈앞에 병원장이 보이자마자 충혈된 눈으로 벌떡 일어나 가슴팍을 쳤다고 했어요. 물론 병원장도 양어머니의 행패를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는 않았죠. 애초에 당신이 꼬셔서 나도 가담했던 건데 어디서 큰 소리야? 여기 내 병원인 거 몰라? 왜 이제 와서 다 내 책임인 것처럼 굴어? 나야말로 왜 이 사단이 난 건지 머리 아파 죽겠다고. 어떻게 해야 무마시킬 수 있을지부터 의논해야 돼.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평소에 술만 들어가면 허세 부리고 헛소리 하더니 그때 누가 들은 거 아니냐고. 앞으로도 계속 쉬쉬하고 살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이게 다 뭐야. 아예 양어머니는 병원 로비에 주저앉아 통곡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평일 낮이었기 때문에 병원을 오고 가는 환자까지 다 있었을 거잖아요. 하지만 누가 쳐다보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질질 짰다고 했어요. 아무리 병원장이 진정해보라고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해도 소용없었죠. 결국 병원장은 보안팀을 불러 일으켜 세우고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쩔쩔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은 교수님도 고스란히 직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적극적으로 표현하시지 않았어도 속으로 많이 힘들어하셨을 텐데 다행이었죠. 특히 교수님이 통쾌했다고 전하시며 웃을 때는 저도 사이다 한 사발 들이킨 것 같았어요. 아직 정의가 남아있기는 했는지 양어머니와 병원장은 다수의 형사범죄로 기소되어 실형과 벌금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어머니는 본인의 만행이 들통나고도 제가 본인과의 인연을 끊지 않을 거라고 믿었나 봐요. 내가 너를 가슴으로 낳은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렇게 사지로 몰아넣는 게 맞아? 제발 이런 식으로는 버리지 마라. 나중에 내가 출소하고 나서 먹고 살 길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평생 악행만 저지른 건 아니잖아. 그걸 변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겨우 이런 말로 저한테 용서를 구하신다고요? 당장 눈앞에 저만 보이나 본데 원장님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한테도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평생 갚는다고 생각하세요. 네가 나 버리면 새로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나니까 너한테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한 거라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니까 제발 이대로 처련하진 않겠다고 말해. 빨리 말하란 말이야. 글쎄 양어머니는 무슨 미친 사람처럼 본인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다가 본인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겁주기를 반복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여전히 본인이 아이들의 인생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양어머니한테는 깜빵 가서 썩을 일만 남아있었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저는 이미 교수님을 통해 아무리 양어머니에게 고마운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이건 절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것을 깨달은 뒤였어요. 세상에 다양한 사랑이 있는 법이라지만 네 양어머니는 좀 통제하려는 게 강한 것 같다. 분명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원래 친자식과 친부모도 서로 마음이 다른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잖아. 굳이 고맙다는 이유로 다 수용하지 마라. 사실 양어머니는 외롭게 자란 저를 본인 뜻대로 굴리기 위해 태세 전환을 했을 뿐이고 진짜 부모가 자식 사랑하듯 키워주신 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결국 양어머니가 출소한 다음에 주소를 파악해 귀찮게 할 것을 염려해서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을 신청한 거죠. 그리고 의도가 분명하게 고아원 친구들을 입양해 갔던 사람들도 죄다 실형과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게 됐어요. 물론 억울하다는 식으로 쉽게 수긍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이 정도면 감지덕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별 볼 일 없는 고아를 데려다가 키워줬는데 일 시키는 게 뭐 어때서. 이래서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닌 건가? 괜히 인생 꼬라박았네. 그런 말로 진짜 선한 의도로 입양하시는 분들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원래 입양이라는 건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기 위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아무리 정당화하시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법이 철퇴를 내렸잖아요. 아무리 발을 동동 구르고 목에 핏줄이 서도록 원망해도 지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본인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했죠.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원래 어린 코끼리를 데려다가 묶어두면 다 자란 이후에도 본인의 힘을 가늠하지 못하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은 처음에 자유를 되찾고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벌써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눈앞이 캄캄하네. 그동안 시키는 것만 해결하고 살아서 과연 내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보통 내 또래 애들은 뭘 하면서 살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도 미래가 괜찮을까? 다들 얼굴에 그늘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로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꾸준히 기관에서 도움받고 심리치료를 받았더니 많이 나아졌습니다.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 노력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카페를 차려 커피를 내리고 있고요. 누군가는 본인과 같은 상처가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상담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각자의 일상을 부지런히 꾸려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요. 그리고 저는 과거 고아원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아닌 왕따였던 것까지 사과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때는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다. 왜 애꿎은 너한테 그렇게 시비를 걸었을까? 하도 고아원에 있는 현실이 힘드니까 너한테 화살을 돌렸나 봐. 만약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너랑 잘 지내고 싶어. 무조건 미안하다.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고마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니까 오늘을 마지막으로 잊어버리자. 굳이 다 끝난 일 때문에 서로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너희가 이제는 행복하길 바라거든. 비록 그 시절에는 저도 가슴 깊이 상처를 받았는데요. 우리는 전부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발생했던 거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깔끔하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마음속에 불편한 일을 남겨두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교수님과 같은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건이 벌어졌던 병원과는 다른 곳인데요. 일부러 교수님과 같은 곳에 가려고 지망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인연이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교수님 역시 본인과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다며 놀라워하셨죠. 너랑 나는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또다시 만나? 이제는 동료로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너도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 앞으로 끊임없이 환자들을 위해 살아보자고. 그렇게 저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환자들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수뇌를 돌면서 환자분들의 통증 정도와 밤새 수면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는 건 물론이고요. 최대한 담당 환자 곁에 오래 머무르며 사소한 변화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진료 예약이 빼곡할수록 환자분의 눈을 마주치고 귀 기울이며 안심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죠. 특히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설명할 때는 어려운 의학 용어 대신 환자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신경 써서 전달해요. 아무래도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만큼 의문이 남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교수님과는 여전히 시간이 날 때 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역시 교수님은 저에게 은사님이라서 앞으로도 열심히 따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마다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교수님이 저한테 삶의 이정표 같은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가슴 깊이 새길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제 인생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드디어 제가 선택한 가정을 꾸려나갈 예정이거든요. 과거의 고통이 오히려 제 발판이 되어주었다고 확신해요. 그러니 여러분도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말고 사랑과 정의를 위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와의 인연이 한참을 돌아 다시 시작된 적 있으세요? 아니면 누군가의 부재를 당연히 여기고 살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던 경험이 있나요? 저는 감히 바라지도 않았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으면서 뭔가 다시 세워지는 기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재회는 제 인생 전부를 바꿔놓았다고 생각해요.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영화 같은 허구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한텐 잊을 수 없고 지금까지도 소중하게 이어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조금만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면 고맙겠어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인데요. 사연을 쓰는 건 어색하지만 예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나이를 들으면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는 반응도 있고 아직 불타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텨왔습니다. 그저 인생을 낭만적으로 추억하기에는 다사다난했던 거죠. 그래도 꿋꿋이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했으니 자랑스러워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엄마와 외할머니 사이에서 자랐어요. 애초에 아빠라는 분은 저한테 안 계신 줄 알았죠. 엄마는 어떻게 저를 낳으신 거예요? 혹시 주워오신 거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계시던데 엄마는 어떻게 외할머니랑만 사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 말이 맞죠? 저는 주워온 자식인 거죠? 너 지금 무슨 말에 찌꺼리는 거야? 아빠가 없긴 왜 없어? 원래 너는 아빠 있었고 내 딸은 남편이 있었다. 네가 아빠 잡아먹은 년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입 조심히 써라. 네 엄마 속상하라고 주워왔냔 이야기를 해? 엄마 속상하라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사진 한 장 없으니까 의심해 본 거죠. 그래도 제가 좋은 자식이 아니라서 기분은 좋아요. 만약 엄마랑 아무 사이 아니었다고 했으면 진짜 슬펐을 거예요. 저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티끌만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항상 아빠 잡아먹은 년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화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아빠라는 존재가 있긴 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왜 아빠 잡아먹은 년이라고 불리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적에 장난을 치다가 창고에 불이 붙은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 안에 자식이 있다고 해도 뜨거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하지만 아빠는 기어코 저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세상을 떠나고 마셨죠. 이 이야기를 외할머니가 들려주실 때마다 엄마는 곁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희선아, 비록 지금은 네 곁에 아빠가 없더라도 사랑받았던 것만은 잊으면 안 돼. 너는 절대로 주워온 애가 아니고 엄마랑 아빠랑 사랑해서 낳은 딸이야. 네 아빠는 너를 살리기 위해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 이 사건의 후유증으로 저에게는 다리에 큼지막한 흉터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라면서 흉터의 크기도 같이 커지더라고요. 하도 보기 흉해서 학창시절에는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다른 여학생들이 교복 치마를 입을 때 홀로 바지를 입고 다녀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눈에 띄어서 놀림이나 눈총도 많이 받았죠. 쟤는 무슨 여자애가 교복 치마를 안 입어? 혼자 튀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건가? 그런다고 사람들이 눈여겨봐줄 거라고 생각하나? 일부러 관심 받으려고 애쓰는 것 같아서 거슬려. 딱 봐도 성격 이상할 것 같아. 맞아. 저런 애들은 뭔가 특이해서 가까이 하면 안 돼. 남들 다 입는 대로 평범하게 지내면 되는 건데 왜 혼자 나대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무시해버리자. 얼마나 대단한 이유로 선생님들의 허락을 받아낸 건지 이상해. 솔직히 제 귀에 다 들어올 정도로 수군거리니 기가 막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욕을 먹든 말든 흉터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 다리에 흉터를 본 사람들은 언제나 괴물을 본 것처럼 손가락질했거든요. 물론 제 잘못으로 일어난 사건의 후유증이라지만 억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외할머니는 이마저도 못마땅하게 구박하셨어요. 아이고, 흉터 보여주기 부끄러운 줄은 아나 보지? 어디 여자애가 남들 치마 입고 다니는데 혼자 바지 입고 다니는 거야. 아빠 잡아먹은 년이 이제는 머스마 흉내내고 돌아다니는구나. 너 때문에 내가 속이 편한 날이 없어.
이쯤 되니 제가 불쌍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럼에도 제가 주눅들지 않고 밝은 성격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건 전부 엄마 덕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외할머니가 고함치더라도 제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다정하게 아껴주셨거든요. 예를 들면 아침마다 제가 등교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머리맡에 꼭 손편지를 하나씩 써주셨어요. 사실 내용은 평범하게 자랑스럽다거나 오늘도 잘 버티자는 내용이었는데요. 하루라도 잊지 않고 적어주시니 그 마음이 와닿아서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저보고 절대로 움츠러들지 말라고 하시며 안아주셨죠. 가끔씩 외할머니의 분노로 제가 발을 동동 구를 때면 일부러 따로 혼내는 척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분식을 사주셨답니다. 엄마, 그때 저는 왜 그런 장난을 쳤던 걸까요? 그러지만 않았어도 아빠는 살아계실 거고 제 다리에도 흉터가 없었을 거예요. 괜히 제가 우리 집에 불행을 가져온 것 같아서 슬퍼요. 엄마한테도 너무 죄송하고요. 그때는 아직 어렸으니까 장난친 거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물론 네 아빠가 먼저 가버린 건 슬픈 일이지만 앞으로 조심하며 살면 돼. 네 아빠도 네가 이렇게 슬퍼하는 건 원치 않을 거야. 그리고 네 다리에 있는 흉터는 살아있단 증거잖아. 엄마는 너무 고맙고 예뻐. 엄마의 다정한 말을 들으면 진짜 세상이 다 무너져도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외할머니랑 엄마는 어떻게 모녀 사이일 수 있는 건지 신기했죠. 하지만 엄마는 제가 성인이 되기도 전에 유방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게 됐어요. 아무리 제가 엄마 곁에 껌딱지로 달라붙어 병간호를 해도 엄마의 고통은 누그러지지 않더군요. 일부러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날이면 아침부터 같이 병원에 가서 손 꼭 잡고 기다렸고요. 부작용으로 인해 토할 것 같은 구역질에 힘들어하실 때면 토사물을 치우는 거며 물수건으로 식은땀 닦아드리는 것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감히 힘들다거나 비위 상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가 고생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으니까요. 아무리 약을 바꿔도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기처럼 찾아오는 통증에 이를 악물고 끙끙 앓으셨거든요. 게다가 엄마는 입맛도 없으시다면서 밥숟가락 놓기 일쑤였는데요. 어떻게든 엄마의 기력 보충을 돕기 위해 어설픈 솜씨로 온갖 반찬을 다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죄송해요. 차라리 제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뭐든 하고 싶어요. 제발 기운 차려서 버텨주세요. 매일 밤 잠들 때면 눈 뜨는 순간이 두려워요. 우리 딸한테 벌써 이런 걱정을 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래도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틀린 말이야. 분명 엄마는 네 덕분에 힘을 내고 있거든. 만약 네가 없었으면 엄마는 치료를 포기했을지도 몰라. 그러니 자책하지 마. 그동안 외할머니가 손가락질 하시더라도 저는 당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고통받고 계신 와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엄마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피폐하게 살 수밖에 없었죠. 누가 보면 사람 구실 못한다고 흉을 봤을지도 몰라요. 하도 방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 해서 머리는 덥수룩하게 자라 엉켜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손톱은 깎을 겨를도 없이 자라 뭉툭해졌습니다. 게다가 밥은 입에 넣기도 싫어서 물로 겨우 넘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커튼을 항상 내리고 있었죠. 밤에는 누워서 엄마 사진만 붙잡고 울다가 새벽에 겨우 기절하듯이 잠들었어요.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맡이 비어 있어서 엄마의 부재를 실감해 또 울었죠. 오죽하면 외할머니가 걱정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실 정도였습니다. 얘야, 너까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 네 엄마가 마지막까지 너를 부탁했는데 내가 나중에 볼 낯이 없어. 아무리 내가 너한테 쌀쌀맞게 굴었어도 하나뿐인 손녀다.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려봐라. 이제 와서 무슨 하나뿐인 손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저를 아끼고 걱정하셨다고요. 제발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이러다가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겠죠.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이 당시에는 외할머니가 왜 이제 와서 다정하게 걱정하시는 척 하는 건지 의아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고 보니까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외할머니 역시 하나뿐인 딸을 잃고 마음 아프셨을 텐데 손녀까지 초췌해지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결국 저는 외할머니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몰랐는데 외할머니는 잠든 저를 찾아와 이마에 손을 얹고 가만히 머물다 나가시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밥을 먹지 않고 이불 속에만 틀어박혀 있을 때면 억지로 끌어내서 입안에 직접 숟가락을 들이미셨어요. 그리고 비가 오던 날에 제가 한번 우울하게 비 맞고 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외할머니가 저를 찾으러 우산 들고 나오셨다가 우산을 접고 같이 비 맞아 주셨습니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으셔도 점점 온기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외할머니랑 쌓지 못했던 유대감을 채워나가며 살게 됐죠. 꼭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서 저와 외할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신 것 같았어요. 예전에 너한테 말을 참 못나게 했던 것 같다. 혹시 가슴에 박혀있는 말이 있으면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어. 그거 그냥 우리 딸이 힘들게 사는 것 같아서 푸념했던 거야. 절대로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 장난을 쳤던 건 잘못한 게 맞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어요. 비록 그때는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이젠 할머니 마음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너무 잘해주시잖아요. 사실 저는 엄마를 걱정하느라 또래 친구들이 한창 대학에 진학하던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제 인생을 많이 걱정하시고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사정이 있었다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귀 기울여 주지도 않을 텐데 너 앞으로 어떡한다니? 이제라도 대학에 가야 인생이 훤해지지 않겠어? 요즘은 대학 안 가는 사람도 얼마 없을 텐데. 외할머니의 염려와는 달리 저는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비가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게다가 딱히 깊게 공부하고 싶은 분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창시절에 신경이 다른 곳에 쏟아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돈을 버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지라고 생각했죠. 굳이 벽에 가서 부딪히고 있는 것보단 뭐라도 손에 쥐려고 노력하는 게 나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돈을 벌려고 사회에 나오니 뭐든 쉽지 않았습니다. 나름 호기롭게 아르바이트를 구해봤는데요. 이틀도 안 돼서 주방장한테 국물 튀었다며 욕을 들어먹었어요. 게다가 서빙하다가 주문 하나 잘못 받아서 손님과 사장 양쪽에 눈물 쏙 빠질 정도로 혼났죠. 그리고 계산을 실수했다가 손님 앞에서 민망할 정도로 면박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는 자연스럽게 나가달란 부탁이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몇몇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어요. 하지만 걸핏하면 혼나고 해고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스스로도 어디까지 밀려나야 되는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희선 씨는 아직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일머리가 없는 거야? 아무리 초보라서 마음 다 잡고 가르쳐 주려고 해도 지친다 진짜. 누가 여기서 옳은 말이나 하랬어? 그냥 손님 듣기 좋은 말 하라고. 괜히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손님이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줄은 몰랐네요. 다음부터 무조건 손님이 긍정하실 만한 답변을 준비할게요.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한 번이 벌써 5번째인 거 알지? 이 정도면 많이 봐줬다고 생각해. 오늘까지 일한 수당은 줄 테니까 내일부턴 나오지 마. 이러다가 내가 신경이 예민해질 것 같아. 희선 씨는 이런 일이랑 안 맞아. 솔직히 저 혼자 살았으면 무력도 딱히 없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흘러가듯이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외할머니를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신데 꾸준히 주방일 하러 나가시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할머니 허리 많이 아프시죠? 제가 파스라도 붙여드릴까요? 하루빨리 제가 자리를 잡아야 할머니가 고생하지 않으실 텐데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든 할머니가 의지하실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볼게요. 네가 뭘 그런 고민을 다 하냐. 나야말로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이 정도면 나 아직 팔팔한 편이야. 원래 사람을 죽을 때까지 자기 숟가락 책임져야 하는 거야. 내가 일 다니는 건 너랑 상관없다.
외할머니는 제가 너무 속상해하니 괜찮다며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외할머니가 얼마나 녹초가 되어 귀가하시는지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아르바이트 다니는 동안 꾸준히 대시하던 10살 많은 남자와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나이 차이가 신경 쓰이고 아직 연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절했는데요. 워낙 성격도 다정하고 말도 곱게 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저라도 괜찮으세요? 저는 진짜 가진 게 몸뚱이밖에 없어요. 딱히 친정이 굳건한 것도 아니고 직업도 그냥 아르바이트 다닐 뿐이잖아요. 만약 나중에 후회하신다고 해도 그땐 늦을 거예요. 그런 걸 걱정했다면 진작 포기하고 대시하지 않았겠죠. 이미 이 가게 다니면서 희선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사랑에 빠졌어요.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서로 아껴주자고요. 다만 시부모님 자리가 만만치 않아 보여서 걱정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제가 고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신혼생활을 하게 됐어요. 솔직히 연애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선택한 결혼이기에 행복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이런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큼 살갑고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우선 저는 집안일을 맡고 남편이 가장 노릇을 했는데요. 당장 출근하는 건 본인이면서 저한테 힘내라며 매일 쪽지를 써줬습니다. 꼭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하더군요. 게다가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기색이 느껴지면 굳이 제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외식을 권유했어요. 나름 기분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것 같았죠. 부부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이겨나가야 하잖아. 당신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의지했으면 좋겠어. 그냥 나만 좋자고 결혼한 게 아니니까 당신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게다가 남편은 제가 외할머니를 걱정하는 것을 알고 저 없을 때도 먼저 찾아가 챙겨드리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스쳐 지나가듯이 외할머니는 식혜와 인절미를 좋아하신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세세하게 기억하고는 사다 드렸더라고요. 게다가 외할머니가 혼잣말로 무릎이 시리다고 하셨던 걸 기억해뒀다가 무릎 담요까지 챙겨드렸대요. 이러니 저는 남편과 살아갈수록 의지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외할머니 역시 제가 시집 잘 갔다고 칭찬하실 정도였죠. 덕분에 외할머니는 눈 감으실 때까지도 남편의 손을 잡고 편안히 가셨습니다. 우리 희선이가 참 사랑이 많이 필요한 애야. 자네가 잘 보듬어줬으면 좋겠어. 아직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다그치기보다는 살살 달래줘. 뭐 내가 이런 부탁하지 않아도 자네가 알아서 잘 챙기겠지. 우리 희선이 사랑해줘서 고맙네.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껴주겠다는 각오하고 있어요. 맹세코 저에게 손녀 맡겨주신 거 후회하시는 일 없도록 노력할게요. 그동안 손녀 사위로 아껴주셔서 감사했어요. 외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신 건 저에게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남편이 있어서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부모님이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깔보는 기색을 비추실 때마다 누구보다 나서서 제 편이 되어주더라고요. 너는 우리 아들이랑 만나서 천운인 거 다 알고 있지? 아무래도 우리 집안이랑은 안 어울려. 만약 우리 아들이 너를 조금만 덜 사랑했으면 진짜 깨졌을 사이다. 항상 우리 아들을 하늘같이 여겨야 해. 그럼 우리 아들이 너를 데리고 살아주는 거라 생각해라. 우리도 네가 내키지 않는 부분 많았지만 아들이 간절하게 애원해서 겨우 허락한 거다. 항상 은인처럼 여기고 존경하도록 해라.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먼저 사랑해서 이 사람이 받아준 거예요. 제가 감사히 모시고 살아야죠. 우리 와이프 너무 소중해서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다를까 봐 걱정돼요. 괜히 마음 상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는 막다른 길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결혼이었지만 제가 먼저 나서서 자녀 계획을 세울 정도로 일상이 즐거웠습니다. 원래 남편은 제가 본인보다 10살이나 어리니 미안해서 자녀 계획을 선뜻 꺼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남편 역시 우리를 닮은 자녀를 꿈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제안으로 우리 부부는 임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뱃속에 소식은 없었지만 남편이 들떠있는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뿌듯해지고 행복해지더라고요. 얼른 제 뱃속에 축복이 찾아와 주기를 빌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너무 행복에 겨워 방심하고 살았나 봐요. 분명 우리 엄마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투병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러면 항상 비극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예상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또다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글쎄 우리 남편이 위암 투병을 하게 된 거예요. 당신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면 좋아. 분명 호강시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고생시킬 줄이야. 당신 나 믿지? 내가 얼른 회복해서 다 털고 일어날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아이도 낳기로 했잖아.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몰라요. 과거 엄마의 죽음을 통해 겪었던 슬픔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씩씩하게 치료받겠다며 약속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의 의지와는 다르게 항암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어요. 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제가 곁에서 할 수 있는 건 발을 동동 구르는 것밖에 없는지 자책하게 되더군요. 특히 남편이 부작용으로 인해 말라가는데 제가 대신 아파줄 수 없다는 게 힘들었어요. 심지어 남편은 이 와중에도 저를 위로하기 바빴거든요. 차라리 당신이 아픈 것보다는 내가 아픈 게 나아. 만약 당신이 이만큼 힘들었다고 생각하면 나는 벌써 눈물이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준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니까. 어떻게 매번 다정하게 감싸주는 거야. 나만큼 부족한 여자가 또 없을 텐데 항상 아껴줘서 고마워. 당신이랑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사랑을 의심한 적 없었어. 평생 당신과의 추억을 잊지 않을 거야. 결국 저는 너무나 사랑하는 와중에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남편의 대시를 거절하지 말고 행복하게 지냈어야 한다고 후회만 남더라고요. 솔직히 어떤 정신으로 남편을 떠나보내고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조문객이 와주실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죠. 차마 믿을 수 없어서 영정사진을 정면으로 바라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는 습관이 된 것처럼 남편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그나마 저를 안타깝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무사히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친정의 유일한 가족, 외할머니도 이미 떠나보낸 사람이고 그 와중에 남편까지 잃은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제가 예쁜 며느리가 아니었다고 해도 시부모님이 어느 정도 안쓰럽게 생각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드디어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퇴거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저랑 남편이 살았던 집은 시부모님 명의였거든요. 이제 아들도 가슴에 묻었는데 내가 네 얼굴을 보고 살고 싶겠어? 이만하면 됐다. 너도 이제 집 나가서 알아서 살았으면 좋겠구나. 우리가 너를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건 너 스스로도 잘 알 거라고 믿는다. 맞다. 어차피 너는 우리 아들하고 인연을 맺었던 거잖아. 굳이 우리까지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는 없어. 그냥 각자 그리워하면서 사는 걸로 하자. 우리 아들 살아있을 때도 지나진 않았잖아. 당장 내조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어디를 가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어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길바닥에 드러누워 굶어 죽는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저는 시부모님에게 남편의 병간호를 성실하게 했으니 조금만 유예해달라고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진짜 갈 곳 없는 거 아시잖아요. 당장 먹고 살 방법도 딱히 없고요. 언젠가는 꼭 나갈 테니까 지금 내쫓겠다는 말은 거둬주세요. 무조건 다시 일어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냥 답도 없이 얹혀 살 생각은 없어요. 결국 시부모님은 오갈 데 없는 저를 위해 시댁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저랑 남편이 같이 살아왔던 집은 세를 줄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식충이 취급받지 않기 위해 시댁의 집안일을 책임졌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레질에 쓸고 닦고 기름때 낀 가스레인지며 욕실 곰팡이까지 다 신경 써야 했죠. 물론 새벽부터 일어나 국 끓이고 반찬 만드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호되게 혼쭐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더라고요.
게다가 소파 밑에서 먼지 한 가닥이라도 나오는 날이면 일조차 못한다며 크게 구박받아야 했어요. 뭐 어려운 일 시킨 것도 아니고 너 원래 하던 집안일 하라는 건데 이렇게 대충 하면 어떡하니? 일부러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라고 시위라도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 아들이 어떤 집에서 살았을지 감도 안 오는구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언제든지 쫓겨나도 먹고 살 준비를 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생계만을 위해 결정한 건 아니었어요. 당연히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나름 병원에서 엄마를 위해 간병하고 남편을 위해 간병하며 깨달은 바가 많았거든요. 앞으로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또 소중하게 여기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누구든지 아파서 힘들어할 때 곁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그저 저의 결정을 비웃기만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를 무시하고 깔봐도 되는 사람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말이 좋아 요양보호사지. 그냥 남들 똥기저귀 갈아주고 병수발 들겠다는 거잖아. 아직 젊은 애가 얼마나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그런 일을 골라? 그러고도 뿌듯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야? 차라리 그럴 시간에 재혼 상대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냐? 설마 그런 일을 직업이랍시고 꿈꿀 줄은 몰랐구나. 네가 얼마나 밑바닥을 굴러다니고 있는지 잘 알겠다. 역시 우리 아들이 훨씬 아까운 결혼이었던 거야. 시부모님의 가시 박힌 말은 전부 비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름 배우려는 의지와 의도가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꿋꿋하게 교육원을 등록해서 요양보호사를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실습을 나가면서 비위상하는 일도 많긴 했어요. 하지만 다 마치고 나면 뿌듯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 이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교육원에 다니는 게 시부모님의 눈에는 꼴값이었나 봐요. 갑작스럽게 제가 일자리를 구하기도 전에 시댁에서 내쫓으시더라고요. 너만 보면 아주 그냥 우리가 속이 뒤집어진다. 이러지 말고 그만 나가라. 뭐 대단하게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너 하나 없어도 상관없어. 겨우 요양보호사 준비하면서 실실거리는 거 꼴 보기 싫구나. 결국 돈 벌고 싶어서 준비하는 주제 되게 선량한 사람인 척하는 것 같아서 우습다. 막상 일 다니다 보면 얼마나 천박한 일인지 깨닫게 될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고. 결국 저는 교육원에 양해를 구하고 거기서 먹고 자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기댈 데 하나 없이 바닥부터 올라간 거였죠. 그런데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토록 노력하는 제가 원장님의 눈에 예뻐 보였나 봐요. 어느 기업의 회장님과 저를 연결시켜 주셨거든요. 희선 씨처럼 긍정적이고 씩씩한 사람이 가야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 아마도 회장님이 희선 씨 아빠 뻘 정도 되는 분이라 말동무도 해드리면 좋겠어. 내 입장에서도 그런 분한텐 아무나 보낼 수 없거든. 진짜 저 같은 사람으로 만족하실까요? 저는 이제 막 걸음을 내디딘 거나 다름없고 많이 부족하잖아요. 괜히 이만큼 신경 써주셨는데 누를 끼치게 될까봐 죄송스럽네요. 만약 고민되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도 돼요. 우선 마음이 성실한 게 제일 중요해. 노력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는다는 거 알아? 괜히 겁먹지 말고 실습 나가던 대로 노력하면 돼. 희선 씨는 그때도 좋은 평가 많이 받았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원장님에게 감사를 전했고 무조건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첫 출근 날이 다가오자 너무 떨리더라고요. 솔직히 집안에 들어서서 신발을 벗을 때부터 식은땀이 나는 것 같았죠. 그래도 몸을 움직이는 건 이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등줄기가 다 젖도록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 바지 속에서도 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주변이 조용할 때를 노려 바지춤을 걷어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바람이 통해야 땀을 말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이 제 다리에 있던 큰 흉터를 보시더니 절절 끓는 목소리로 말을 거셨어요. 죽기 전에는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그동안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무사히 씩씩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예전에 앳된 얼굴이 보이는 것 같구나. 저는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엔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멍해졌습니다. 혹시 지금 잠꼬대라도 하시는 건가? 아니면 몽유병이라도 있으신 건가 의심할 정도로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의 눈빛은 너무나 또렷했어요. 그저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계셨죠. 그러다 보니 정신이 흐트러지신 게 아니라 진심으로 꺼낸 말씀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회장님은 갑작스럽게 본인의 바지춤도 걷어올리셨어요. 그러자 제 다리에 있는 흉터만큼이나 커다란 흉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저의 잃어버린 일부를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외할머니에게 듣기론 저를 구해주셨다는 아빠가 이미 세상을 떠나셨기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믿기진 않을 거다. 하지만 너를 놀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나한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 지금부터 내가 아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길 바란다. 그렇게 회장님은 조심스럽게 어떤 사연이 우리 사이에 있었던 건지 풀어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회장님은 저의 아빠가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기업을 물려받지 않았을 시절에 엄마랑 사랑에 빠져 저를 임신하게 되신 거죠. 하지만 회장님이 이 상황에서 눈밖에 나면 기업을 물려받기 어려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엄마와는 나중을 기약하며 안정적으로 자리를 만든 다음에 데려가기로 약속하셨대요. 내 마음이 변할 거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무조건 내 인생의 여자는 당신 하나뿐이니까. 혼자서 우리 아이를 키우려면 힘이 들겠지만 꼭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보답할 거야. 무조건 기다려줬으면 해. 당연하지. 나는 당신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아. 몇 년이 걸린다고 해도 기다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 일에 집중해. 언제든지 돌아와 주기만 한다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으니까. 엄마 역시 이런 회장님의 미래를 소중히 생각하셨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장님이 엄마랑 저를 그저 방치한 것은 아니었어요. 주말마다 몰래 찾아오셔서 저랑 놀아주시고 엄마도 살펴보고 가셨다고 했거든요. 사실 제 기억 속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회장님은 얼굴에서 웃음기를 감추지 못하시고 추억을 들려주셨어요. 언제나 회장님이 집으로 찾아올 때면 제가 놀이터에 가자고 졸랐대요. 그리고 같이 미끄럼틀을 타고 모래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보다 회장님이 더 열심히 삽질하고 성을 쌓느라 땀범벅이 되기도 하셨댔습니다. 덕분에 제가 회장님만 보면 깔깔거리며 웃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노느라 지쳐 잠든 저를 집까지 업고 데려오시면 엄마가 다정하게 웃으면서 반겨주셨다고 했어요. 그 시간이 회장님 인생에서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아름다웠다고 했죠. 우리 딸이 이렇게 에너지가 좋구나. 당신 혼자 돌보려면 꽤 힘들 텐데 괜찮은 거야? 나야 주말에만 오니 상관없지만 당신은 매일 붙어 있으니 고생스럽겠네. 이럴 때 내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미안해. 그래도 우리 딸이니 예쁘기만 해. 당신도 솔직히 주말마다 보러 오기 아깝지? 매일 보고 싶지?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리 잡으려고 노력 많이 해야 돼. 애들은 시간이 야속하게 빨리 큰단 말이야. 그러게. 나중에 크면 나랑 이렇게 놀 생각도 안 할 텐데 얼른 같이 살아야겠어. 우리 딸이 낯가리는 날이 올까봐 걱정스러워.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살림을 합쳐야 하고 꼭 호강시켜 줄 거야. 회장님은 주말마다 엄마를 위해 귀한 약재를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다고 했어요. 물론 엄마뿐만 아니라 외할머니를 위해서도 챙긴 거였죠. 그리고 직접 손수 차를 끓여주시면서 엄마의 기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걱정하셨대요. 아무래도 홀로 육아를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게다가 엄마가 잠깐이라도 쉴 수 있도록 제가 낮잠 자는 시간에 직접 빨래와 설거지를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극정성이니 외할머니 역시 회장님을 사위로서 참 많이 아껴주셨다고 했어요.
장모님, 귀한 딸을 혼자 고생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절대로 이사랑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자리 잡기만 하면 누구보다 먼저 아내한테 오겠다고 약속드릴게요.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도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 내가 의심할 이유가 있겠나? 내가 우리 딸하고 손녀 잘 챙기고 있을 테니 자네는 건강부터 신경 쓰게나. 평일에도 바쁠 텐데 쉴 틈 없이 주말마다 여기 와서 걱정스러워. 이대로만 순조롭게 상황이 흘러갔다면 분명 행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비극은 제가 장난꾸러기라서 발생하고 말았어요. 괜히 만화 영화를 봤다가 재미있어 보였던 장면을 재현해 엄마 회장님과 함께 하하호호 떠들고 싶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어린 저의 머릿속에서는 모두를 웃게 만들어줄 기발한 장난이었는지도 모르죠. 문제는 제가 촛불을 창고에 켜놓고 잠들어 버렸다는 거였어요. 나중에 엄마와 회장님이 창고에 불이 붙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현장으로 난입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회장님은 안 그래도 저를 주말에만 보러 왔기 때문에 아픈 손가락처럼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뿐인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넋놓고 있을 부모는 없었죠. 그래서 회장님은 저를 구하러 불길 속으로 뛰어드셨고 대신해서 위독해지신 거예요. 그제야 회장님의 집안에서도 저랑 엄마의 존재를 알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회장님은 너무 큰 사고를 당해 하필이면 일부 기억을 잃으신 겁니다. 그래서 회장님의 집안에선 이때다 싶었는지 갖가지 핑계를 대며 엄마의 접근을 막았다고 했어요. 우리 아들이 무사히 회복하고 회사로 복귀하려면 괜히 혼란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주말에만 같이 있었을 뿐이고 우리 아들 없이 애 잘 키웠잖아요. 이제 와서 발목 잡지 않았으면 하네요. 우리 아들은 결국 한 기업의 회장이 되어야 할 몸이에요. 미안하지만 그거 내조해 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미 잊어버린 기억을 굳이 되돌리게 하려고 애쓰지 말아요. 어차피 엄마랑 회장님은 당시에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회장님의 앞길을 막고 싶지도 않았을 뿐더러 무사히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회장님을 놔주기로 하셨대요. 다만 외할머니 입장에선 제가 원망스럽고 미우실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래도 저만 아니었으면 엄마가 진짜 호강하며 사실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회장님은 엄마를 기억해내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시집가고 엄마는 세상을 떠난 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이 외할머니에게 뒤늦게 연락하셨을 때는 외할머니가 먼저 거부하셨다고 했어요. 너무 많이 늦어버렸지만 우리 딸이라도 제가 뒷바라지 해주고 싶어요. 이제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되니까 허락해주세요. 진심으로 고생하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설마 제가 사랑하는 가족을 잊고 살았을 줄은 몰랐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인가? 어차피 각자 잘 살아온 세월이 길지 않나. 괜히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네. 우리 딸한테 무례하게 굴었던 집안으로 내 손녀를 보낼 수 없어. 이미 잘 살고 있으니 자네 도움은 필요 없네. 그렇게 회장님은 저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대신 가끔씩 소식을 찾아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남편을 잃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일부러 교육원의 원장님을 통해 저를 불러들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생각하면 미안해서 눈물 난다. 이제라도 내 딸로 살자. 나도 힘이 생겨서 집안에서 어떤 압력이 가해지더라도 다 막아줄 수 있어. 지난 세월을 전부 다 갚을 수 있도록 옆에 있어줘라. 아빠는 교통사고 후유증이 남아서 매끄럽게 걷는 것은 불편하신 상황이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이제 더는 소중한 누군가 멀리 떠나가 버리는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빠랑 친자 검사까지 마쳐서인지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도 정식 부녀 사이가 됐어요. 생각보다 서류 한 장이 주는 안정감이 크더라고요. 그동안 남편까지 떠나보내고 나서 세상에 혼자 남았다는 상실감이 힘들었나 봐요. 그리고 아빠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집안의 성화에 못 이겨 맞서는 몇 번 나가보셨다는데요. 언제나 기억이 흐릿하더라도 뭔가 찝찝하게 느껴지고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걸려서 결국 다 거절해버렸다고 했어요. 혹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건가요? 저는 그쪽과 같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요. 특별히 제가 못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애초에 이 자리를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였네요. 저보다 훨씬 낫고 잘 맞는 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심지어 아빠는 약혼까지 갔다가 취소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집안에서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강경하게 우리 엄마를 내쫓아버린 것에 비해 성과가 나지 않았던 거죠. 내가 졌다, 내가 졌어. 이제 결혼하라고 등 떠밀지 않을 테니 마음 놔도 된다. 이게 다 널 위해서 우리가 고르고 고른 신부감인데 나중에 후회해도 몰라. 마냥 나이 먹고 외로워져도 참든지. 어머니가 뭘 위해서 결혼을 권유하시는지는 알겠지만 이대로는 누구도 만날 수 없어요. 이런 상태로는 누구랑 결혼하든 불행하게 만들 것 같아요. 나중에 가족이 없어서 외로워진다고 해도 다 감내할게요. 분명 기억 속에서 엄마를 찾지 못하시던 순간에도 나름대로 찝찝하게 여기셨다니 사랑의 힘이란 뭘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안정적으로 묵을 수 있는 곳이 생긴 만큼 시댁을 찾아가서 짐을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하도 급하게 쫓겨나느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빠도 같이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과거 시부모님에게 무시당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동반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예 운전기사까지 데리고 가셨으니까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저의 바뀐 처지를 처음엔 눈치채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디 고시원이라도 구했냐? 짐은 버릴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잘 왔다. 과연 넣을 공간이나 제대로 있을지 궁금하지만 네 일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괜히 울면서 찾아와도 소용없을 줄 알아. 이걸로 끝이야. 그저 저를 비웃으면서 깔보려는 것 같았는데요. 제가 친정아빠와 재회한 데다가 이분이 기업의 회장이라는 것을 알고 절절 기더라고요. 어머나, 며느라가야 진심으로 축하한다. 네가 너무 고독하게 지낼까 봐 마음이 아팠는데 드디어 가족하고 만났구나. 한 번 며느리는 평생 며느리잖아.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우리한테 와라. 언제든 힘이 되어줄게. 그래. 우리 아들 떠나고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정도 많이 들었잖아.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거다. 너도 그렇지? 덕분에 아들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우리 꼭 보자.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짐만 챙기러 온 거니까요. 이제 아빠가 계신데 굳이 저 미워하고 핍박하는 분들하고 인연을 이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연락도 사양할 거니까 괜히 엮이러들지 말아주세요. 시부모님이 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우습기만 했습니다. 특히 제가 짐을 챙기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어머니가 졸졸 따라다니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이 와중에 제가 본인을 신경 쓰기는커녕 짐만 챙기니까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리고 주방에서 과일을 챙겨와 예전에는 상냥하지 못해 미안했다며 유난스럽게 굴었죠. 게다가 시아버지 역시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군요. 뜬금없이 제 생일이 맞냐면서 달력에 표시해두고 기억할 거라며 약속했습니다. 이전에는 저의 생사조차 관심 없는 것처럼 굴더니 완전히 태도가 바뀌니까 껍데기만 갖고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저랑 아빠는 그저 비웃어주고 돌아왔어요. 이런다고 저한테 뭐라도 받아낼 수 있을까 기대하시나요? 우리 딸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압니다. 괜히 들러붙는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 아니라고요. 죽을 때까지 먼저 떠난 아드님한테 부끄러워하며 사세요. 애초에 이런 작자들한테 학을 떼고 있었으니 우리 부녀의 날카로운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아빠는 엄마와 외할머니의 납골당에 가서 인사도 했어요. 그동안 혼자서 쓸쓸하게 방문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누군가 곁에 있으니 의지되더라고요. 특히 아빠는 엄마의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그리워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내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당신 혼자 많이 힘들었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는데 어떻게 당신을 잊고 살았을까? 당신한테 못해준 것들을 다 희선이한테 해줄게. 그러니 그곳에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 저는 그런 아빠를 보면서 울컥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와 외할머니 모두 편하게 잠들어 계시기를 소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현재 요양보호사 일을 하진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빠 곁에 있으니까 생계가 난처하진 않았거든요. 대신 관련 기관에 기부를 하면서 연세 드셨는데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휠체어를 밀어드리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좋은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같이 꽃구경도 다녀오면서 사진도 많이 찍었죠. 살다 보니 이렇게 되는 날도 오는구나. 비록 내가 네 엄마한테는 미안한 일이 많았지만 너한테는 미련 없이 사랑만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라도 내 딸로 돌아와줘서 고맙구나. 이미 아빠는 저를 한번 살려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 최고의 아빠예요. 그러니 지난 시간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앞으로 서로 웃으면서 인생을 채워나가기도 바쁘잖아요. 비록 재회가 늦기는 했지만 그렇기에 더욱 단단한 사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제가 사랑하는 아빠 곁에서 따뜻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게 바로 엄마가 저랑 아빠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